서영창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에 아파트값이 폭락하다가 2003년경부터 회복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의 파산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2, 3년 전부터 아파트값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작년 말 가계부채의 증가를 이유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다시 경색되고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이유로 아파트 시대는 갔고 토지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토지는 지난 50년 동안 아파트 수요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아파트 수요는 많지만 토지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땅금이 올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연환경이 좋은 비도시 토지들은 워낙 넓게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동시에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자들은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 지역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곳은 국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황금성이 약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없는 이런 토지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은 농산물처럼 가락동 시장 같은 곳에 한 곳에 모아놓고 품질을 비교해 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효용이 갖고 있는 전국의 토지가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를 투자를 하게 되면 개발 호재 지역을 가서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시세도 모르는 곳에 함부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아파트 등 거래량이 좀 있고 객관적인 시세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통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주택 짓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치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주택은 전원주택 한 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덩어리 땅을 사서 진입로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 공개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인허가도 크게 받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연경관이 워낙 좋으면 뭐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실수요자라면 사겠습니다만 제가 이 동호인 주택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제로 짓는 것도 있지만 토지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파셨을 때 누가 살 거냐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의 토지를 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토지에 투자를 할 때 주택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가치평가와 개발 팁입니다. 자, 가치평가는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이용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것은 보전관리지역이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허용되는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좀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되고요. 타법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좀 제한되어 있다.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에 비해서 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단계로 기반시설은 다음 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는 허용 건축물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지목이 임야라고 나오고 면적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라고 나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죠. 21가지 용도지역에. 그리고 여기는 사실상 농지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이 아닌 농지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이 도로는 과연 단지 내 도로는 어떻게 조성돼야 되는 건지, 또 여러분이 이 안에 한 채의 필지를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지 동시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 용도지역이었죠.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이트를 보시면서, 국토교통부의 사이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행위제한 열람, 건폐율, 도시계획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니까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허용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비도시지역 토지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 안 할 사람에 대한 한테는 오히려 좋은 땅입니다. 앞으로 축사시설이 강화돼서 축사가 없어질 또는 악취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행위제한 정보를 보시면 이 사이트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번을 넣으시고요. 여기에 지번,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땅 지번을 넣으시고 단독주택을 짓겠다라고 토지이용 행위를 넣으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전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지만 보전관리 단독주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4층 이하로만 가능하다. 물론 비도시지역에 3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런데 단독주택은 1층이나 2층으로 짓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을 보시면 보전관리지역에는 20%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 조례로,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찾아보시면 건폐율이 20%라는 걸 다 확인할 수 있는데, 20%는 어떤 겁니까? 건물 바닥 면적을 20평을 짓는다면 땅이 100평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만약에 건물 바닥 면적을 30평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150평이 필요한 거죠. 150평 곱하기 20%니까 30평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면적. 그러니까 80%니까 바닥 면적을 20%로 했을 때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비도시지역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정보는 비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 정보가 사실 거의 필요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건 어떤 거냐면요. 이 땅이 또는 이 단지가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다라고 하는 이 정도 도시계획 정보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비도시지역에는요. 도시지역에는 도로도 나가고 옆에 공원도 있고 각종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공공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비도시지역은 도로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도시계획 정보는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도면을 조금 가깝게 봤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하단에 보면 도면이 나오죠. 그 도면은 지적도와 도시관리계획 시설 내용이 합해진 거라고 했죠. 그 도면에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필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것은 지목이 되고 여기도 지목이 되고 어떤 건 지목이 전이고 이건 지목이 되고 여기는 창고고 이거 지목이 되고 각기 지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개발 팁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물 용도 제한은 보전관리지역에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려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의한 용도, 허용 용도가 있고요. 지자체에 따라 별도로 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원주택을 지으면 전원주택은 법에서 허용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 조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택에다가 지난 시간처럼 카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관리지역은 카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은 보존관리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국이 동일하죠. 법률로 전국이 동일한 거예요. 세 가지밖에 법률로는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첫 번째 단독주택, 두 번째 초등학교, 세 번째 군사시설. 이 세 가지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장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라고 지자체로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자, 이 지자체에서는 보존관리지역에다가 일종 근생은 허용을 하되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관리지역은 일종 근생 중에서 휴게 음식점, 제과점을 제외한 나머지 된다. 예를 들면 뭐 소매점 이런 것 허용된다는 거죠. 오염을 크게 배출하지 않으니까요. 이종 근생 중에서는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은 안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종 근생을 하겠다.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 거 허용하겠다는 건데 사실 인적이 드문 이런 보존관리지역에다가 사무실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만 간혹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이라는 건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걸 노유자라고 하거든요. 이 시설은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존관리지역 땅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도 농업, 임업, 축산업 창고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일반 창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일반 창고는.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은 주택 외에 그리고 노유자 시설 정도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비해서는 땅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자, 가치평가 2단계를 보시면 1단계는 토지용계에서 이용 제한,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주택 정도밖에 안 된다. 노유자 시설 가능하다. 뭐 이걸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치평가 2단계에서는 기반시설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호인 주택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이 그동안에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단독주택 한 채일 때는 기반시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채를 짓게 되면 또 개발 면적이 커지다 보면 기반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기반시설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라 그랬죠?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4m 이상의 도로이지만 마을 안길로도 가능하다. 농로에 연결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것은 단독주택 한 채일 때입니다. 그러나 개발 면적이 5,000제곱미터 1,500평 이상이 넘으면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돼요. 벌써 여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이유는 가급적 비도시 지역은 훼손 안 하겠다는 것이 국토 효율적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진입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밑에서 2차선 도로에서부터 6m 이상의 도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6m로요. 상수도는 어차피 거기가 간이 상수도니까 속이면 관정을 파면 될 것이고 하수도는 배수로를 확보하면 되는데 도시군 계획조례 예외도 있고 개발행위 운영지침 예외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진입로. 동호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진입로에 대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라고 하면 이것도 법률입니다.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 즉 1,500평, 약 1,500평 이하의 미만의 건축을 하기 위한 땅을 대지 조성을 하면 4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데 단독주택 한 채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한 채를 지을 때는 기존 마을 안길, 보통 한 3m 내외죠. 농로, 이것도 3m입니다. 농로도 3m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에 접속해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면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채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3m 도로에다 연결을 하고 또 3m 도로만 확보를 해도 건축허가가 됐습니다만, 동호인 주택으로 오게 되면 5,000제곱미터 1,500평 이상을 짓게 되면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필지를 사든 여러 채 동호인 주택을 만들든 잘 보셔서 그 안에 도로가 6m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직접 짓는다면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치평가 3단계, 2단계에서 임장활동을 통해서 건축법 도로 6m 이상을 확보해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허가로 오면 건축신고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주관제한 법률을 검토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못하시니까 토목측량설계사무실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땅을 사놓고만 만다 하더라도 시청이나 측량설계사무실에 가셔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동호인주택을 지으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예요? 1,500평 이상의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 땅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내 땅을 처분해야 되겠다, 좋은 금액에 처분하게 해야 되겠다, 이건 성급한 생각이라는 거죠. 땅을 1,500평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은 내 땅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 신고,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이런 과정들의 허가 절차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대행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에요? 1,500평 이상의 임야나 농지를 가지고 계실 때는 그보다 작은 면적의 땅보다는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고 팔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강의 순서는 개발 팁입니다. 토지 개발, 넓은 땅을 여러분이 사서 일시에 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면적에 대해서 토지 상식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시에 1,500평 이상의 땅을 허가를 받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비용, 시간, 인허가 기준이 까다로우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적 전체는 1,500평 이상이 되더라도 각 300평씩 나누어서 동호인 주택을 지으려면 제일 위에다가 또는 중간쯤에다가 집을 한 채를 짓게 되면 그 사이에는 거기까지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분할이 되죠. 양쪽으로. 2,000평이라면 가운데 도로 하나 만들면 양쪽으로 1,000평씩 분할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00평을 동시에 하려면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영향성 검토, 허가 기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고, 우선은 6m 도로를 통해서 가운데로 분할을 해놓는 거, 이게 상당한 노하우입니다. 두 번째, 이 필지는 법정 지목은 임야였지만 40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저수지가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목이 임야였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산림보호구역, 옛날로 말하면 보안림이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못 건드리는 땅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지로 40년 전부터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건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해진 것이죠. 임야였다면 안 될 곳이었는데.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상 농지라 하더라도 현행 지목은 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이 될 건가의 확신은 농지원부에 등재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 돼 있다면 매도자에게 농지원부에 등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등기를 넘겨받는 것이 가장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 경계와 산지관리법 용도지역의 경계가 다르면
산지관리법이 우선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국토계획법이 가장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전산지가 아니면 깊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땅 또는 만나게 되는 땅이 보전산지라면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빨간 선은 산림청에서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쪽은 보전산지라는 거고 이 안쪽은 준보전산지라는 겁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쪽 왼쪽은 건드리지 마라. 개발이 일치 안 된다. 또 빨간 쪽 안은 개발할 수 있다. 산림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파란 선 안을 그어놓고 이 파란 선 안만 개발해라.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파란색 안은 관리지역이고 파란색 밖은 농림지역이거든요.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전산지이면 산지관리법 적용받는다. 개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못 쓰는 땅입니다. 이 땅은 관리지역이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연계확인서에 관리지역으로 나왔어도 이 땅은 못 쓰는 땅이다 이겁니다. 왜? 보전산지라고 산림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이죠. 이 경계는 원칙은 같아야 됩니다만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토지 투자에 성공하시려면 토지연계획 확인서를 잘 살펴보시고 현장을 가셔서 기반시설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었죠. 자, 오늘 강의가 만약에 어려우셨다면 지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번에 걸친 전원주택은 한 채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웠습니다만 오늘은 동호인 주택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면적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지난 시간을 반복 강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수 실력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귀농 귀천에 도움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